항암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항암 치료를 처방을 해야 병원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 걸 봤고요. 사실은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뭐 직접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받는 것이지, 항암 치료, 항암제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은 병원은 아니다. 오히려 그럼 병원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어느 부분이에요? 병원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의료 활동보다는.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교수님 혹시 저희 영상 올라가면은 댓글 많이 보세요? 네, 저도 댓글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뭐 좋은 댓글도 있고 뭐 비판하는 댓글도 있고 해서 뭐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최근에 종양내과 의사들은 암치료를 잘 받지 않는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댓글 한번 보면서 리액션하는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댓글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고기사님이 암이 왜 생겼는지를 차분히 생각해보고 먼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고장난 내 몸속에서 면역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대부분 몰라서 못하지만 알아도 쉽진 않다. 건강하게 산다는 건 그냥 얻어지진 않는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해로운 것을 덜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잠 잘 자고 습관 교정이 핵심이다. 난 췌장암 사기로 치료받고 9년째인 의사다. 죽음은 아무도 모른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췌장암 진단을 4기로 받으셨는데 9년째 지내고 계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셨던 방법들이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꼭 된다, 자로 재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암 예방, 암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 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BURRO님, 내 지인의 지인분은 췌장암 말기였는데 병원에서 손도 못 쓴다 해서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음, 완치된 거냐 물으니 그 뒤로 병원을 안 가서 모른다고. 굉장히 어쨌든 운이 좋은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사기니까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그래도 뭐 요 정도, 뭐 1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혹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말에 실망을 해서 아마 산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 병원을 안 다니면서 지내시는데, 이렇게 자연치유라고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정말로 있습니다. 있기는 100명에 1명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뭐 1000명에 1명 정도 있을까, 그런 정도. 분명히 우리 자연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의학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 단지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런 분들의 케이스를 전체인 양 오해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암에 걸리면 지금 의사는 어떤 치료를 받을 거냐 라고 추정을 묻기보다 과거 암에 걸린 전문가들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와 생존율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과거에 의사들이 어떤 행태를 따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거의 이제 후향적 임상 연구의 개념으로 해보자라는 말씀인데,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제가 나와서 떠드는 것보다는 연구 결과로 보여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결과는 사실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의사인 직업인 암 환자들과 의사가 아닌 비의사군의 치료 성적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과연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집에 가면 요거는 다시 한번 깊이 찾아보고요. 결과가 있다면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암제가 모든 암 환자를 살리나요? 아니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다 산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역시 의사 입장이라 그런가? 항암제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정말 제가 이 댓글을 보고 가슴이 뜨끔한데요. 사실은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암 환자가 죽으면 항암 치료를 하다가 죽었다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의료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기에 좀 환자의 컨디션이 적절하지 않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항암 치료 그만합시다, 이제 더 이상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암정복 의사인 저도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항암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익하고 매우 확실한 결정 방법, 선택의 메시지를 줍니다. 가족들 중에 암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에서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를 둔 가족분들의 절망감을 겪어보지 않으시면 몰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한테 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요분은 부작용 때문에 좀 고통을 받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가족의 항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면 항암을 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항암은 결국 내성과 부작용의 싸움이었는데 이건 예측 불가능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암 환자의 4인 5위인가 6위가 부작용이라는데 부작용으로 죽을 줄 안다면 누가 항암을 할까요? 항암 후 이미 부작용을 한번 겪으면 몸이 처참하게 무너진다. 그 자체로 데미지가 큰데 항암 치료를 굳이 받아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고요. 이분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항암 치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생길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사실은 예측 불가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맞을 수 있어요. 물론 항암 치료를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그 항암 치료의 효과가 몇 %다, 부작용이 어떤 게 몇 %라는 건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에 의해서 의사들이 이제 환자분한테 항암 치료를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폐에 대한 부작용이 심한 항암제 같은 경우는 폐가 워낙에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피하죠. 그분들은 이 약은 쓰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항상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환자가 부작용을 겪는지 않은지 굉장히 면밀하게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요.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약제를 많이 처방해 본 의사일수록 그 약제의 부작용에 좀 익숙하고 매니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 것이고 그리고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할 때 이게 부작용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좀 겪지만 효과가 그보다 월등하게 높다면 그 약을 쓰도록 의사는 이제 처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암 환자가 사망한다라는 거는 종양내과 의사로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항암제의 아주 순수한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은 100명당 1명 또는 200명당 1명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우려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라는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맨날 하는 질문이 병원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치료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 댓글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수익 사업처럼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댓글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항암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항암 치료를 처방을 해야 병원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 걸 봤고요. 사실은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할 정도의 병원들은요, 여러분들이 발 닿으면 갈 수 있는 작은 개인 클리닉들은 대부분 아닐 거예요. 큰 병원이에요, 대부분. 대학병원이란 얘기죠. 대학병원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학병원에 뭔가 이사장이 있고 병원장이 있고 뭐 소유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교수들은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지 뭐 어떤 약을 하나를 더 처방을 한다고 뭐 갑자기 수익이 막 늘어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물론 이제 병원이 어떤 약을 많이 팔게 되면 수익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만 될 수 없는 게 병원이라는 데는 여러 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치료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서로 비판을 막 해요. 비판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A라는 약을 써야 되는데 이득을 위해서 B라는 약을 처방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저는 비판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상하죠. 옆에 있는 또 다른 전문가가 보기에 저를 가만 놔주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게 되고요. 같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학회 내에서 그 의사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요. 심하면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저 의사는 뭔가 비양심적이고 이제 입소문이 그 내에서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하고요. 효과가 입증이 되고 그리고 부작용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뭔가 설명이 되는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어떤 이점만을 위해서 약을 처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다. 이런 거는 흔히 생기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 비양심적인 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의 의료진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 업계가 좀 좁은 편인가요? 의사업계, 의사 사회는 굉장히 좁은 사회고요. 다 알아요, 솔직히. 어느 병원에 누가 근무하고 있고 학회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같은 병원 내라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료 감시라는 게 이걸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논문을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을 때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하는데요. 동료 의사가 검토를 하는 거를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옳다 그르다라고 사실은 리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어 리뷰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치료하는 영역에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막 처방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개인 병원에서는 혼자 근무하는 병원 환경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누가 아무도 터치를 못 하겠죠. 그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약을 쓰고 원하는 처방을 하고 뭐 하는데 아무도 터치를 못 해요. 법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대학병원이라는 데는요, 여러분, 피어 리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의 다른 동료, 그리고 다른 과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뭐 수술하는 의사,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의사, 여러 과의 의사들이 사실은 같은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빌 게이츠님, 솔직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멋지네요. 교수님, 구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의신 박사, 곤도마코토, 왈, 암은 절대 고칠 수 없다. 발견된 고형암의 90% 이상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고로 건드리지 마라. 진짜 암이라면 어차피 못 고친다. 암은 건드리면 몸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집을 짓는다. 결론, 그래서 병원과 의사를 멀리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막 이렇게 답답해서 뭐 고구마 한 1000개를 먹은 것 같은데요. 제가 요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 다음 영상, 곤도 마코토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 곤도 마코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하이엘이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요즘은 의사고 판사고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라 안타깝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해서 극복한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반대로 항암 치료를 해서 후회하거나 실패한 사례도 알려주시기 바래요. 그런 예가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공평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포기한 사례와 그 후의 삶과 생각의 변화 등 구체적으로 답해 줄 수 없다면 많이 아쉬운 답변입니다. 제 지인 중에 치료 시작 후 중환자실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재산만 탕진한 후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다음 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아주 좋은 효과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항암 치료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암종에 따라서 어떤 암은 어떤 약을 썼을 때 90% 이상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치료하면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90% 좋아집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항암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환자가 있고 효과가 없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해서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강해서 처음부터 이 항암 치료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분들이 결국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효과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치료를 다 받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치료를 처음에 할 때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의사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치료 받으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치료 받으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다, 그거는 아니고요. 분명히 효과를 보는 사람,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해보시고 또는 몇 번 정도는 해보시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셔야지, 처음부터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치료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다 우린 죽어간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쓰셨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암 환자가 아니면 주변에 이런 암 환자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차피 치료해도 잘 안 될 건데 뭐 굳이 암 치료를 받아야 되냐?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딱 처한다면 과연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상당히 절실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거든요. 내 자식이 대학을 언제 들어가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살고 싶다, 또는 내 딸이 아들이
우리 뭐 언제 결혼하는데 그때까지는 살고 싶다라든지 우리 손자 태어나는 건 보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삶을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한 달이 소중하고 5개월, 6개월이 소중하고요. 1년은 굉장히 소중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암 환자분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들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함, 그러면 소송 안 당함, 돈 때문에 항암 권한다는 얘기는 웃기는 소설임. 뭐 이게 일부는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실 요즘에 좀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의료 환경이 많이 변해서 소송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라는 업도 일종의 직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직업 활동을 하는데 누군가 소송을 당해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해봐요. 그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는 일들이 요즘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조금 환자나 가족이 조금 뭔가 좀 눈치가 이상하다. 요거는 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생각이 방어적으로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리려고 하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여기 또 이런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있네요. JCI님, 항암 치료는 병원 돈 벌기 수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항암 치료는 누가 만듭니까? 항암제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을 병원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투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병원에서 뭐 직접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받는 것이지 항암 치료, 항암제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은 병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꼭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럼 병원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건 어느 부분이에요? 병원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의료 활동보다는 장례식장, 편의점 이런 편의시설들이 사실은 병원이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래요. 이게 좀 우픈 얘기죠. 순수하게 요즘에 말하는 필수 의료를 정말로 고지식하게 교과서대로 하고는 병원이 이렇게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 경영진이 아니라 제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요. 병원에서 뭐 그렇다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환자분들께 막 안 해도 되는데 비급여 진료를 하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주변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동료 의사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비급여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권하고 막 이렇게 진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변에 있는 동료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의사는 굉장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산다라수 아이디 가지신 분이 아고 선생님, 의사분들은 부작용 얘기는 안 해줍니다. 교과서적인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작용 얘기 해드립니다, 여러분.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크게 되면 소송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얘기 반드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처음 항암 치료하실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환자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라고까지 저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드문 부작용인데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딱 생기면 환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환자분도 이해를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부작용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게 온 것 같아요, 환자분. 그러면 이해를 하시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또 치료를 또 잘 따라오시고 수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작용 얘기 안 해준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항암 치료를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을 전혀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요거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자기는 항암 치료를 안 하겠다 그냥. 근데 그러면은 교수님이 나한테 화를 냈다. 왜 안 받냐? 화를 진짜 내요? 그거는요, 저도 그 상황이 사실 이해는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확실한 치료제가 있고 표준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라는 게 사실은 그 의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치료 효과를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환자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연 치료를 하겠다고 하고 표준 치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몇 번 이렇게 설득을 해보긴 해요. 설득을 해보긴 하는데 사명감이 강한 의사일수록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속으로. 교수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사실은 좀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막 겉으로 표현은 잘 하진 않지만 제가 특히 더 햇병아리 시절 어린 의사였을 때는 조금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환자들을 그때는 많이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는 많이 경험을 안 해본 입장에서 그런 환자가 만약에 진료실로 들어오면 이거는 이 환자가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질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걸 안 따라오면 환자가 나중에 나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조금 화를 내서라도 막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뭐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하고 그분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경하게 치료를 안 할 것 같으면 입장을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필요할 때 오세요 라고 저는 보내드린 편입니다, 요즘에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댓글이 단순히 어떤 피드백을 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창구라는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오늘 영상처럼 영상에 달린 댓글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